자, 그래서 이제 주류학계에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별들의 어떤 형성, 별들이 우리 태양이 형성하고 태양계 우리 행성들이 형성된 거는 성운 가설이라고 그래서 이런 먼지들이 있다가 먼지들이 뭉쳐갖고 이제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성운 가설이에요. 근데 실제로 또 이제 관측을 해보면 이러한 먼지 구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 우주에. 그 영역에 보면은 젊은 것으로 보이는 별들이 항상 관측이 돼요. 재밌게도.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강력한 어쩌면 증거죠. 왜냐면, 역시 성운 가설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성운, 이러한 가스 구름들이 수십 광년 거리에 있는 엄청나게 큰 스트럭처입니다, 이런 거는. 가스 광년들이 이렇게 가스들이 모여있고 이런 것이 뭉쳐서 젊은 별들이 되는 걸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그 편견을 버리고, 이제 성경의 렌즈에서 보면 그냥 청색 별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충분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험프리스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꼬깃꼬깃해서 버립니다. 네. 꼬깃꼬깃해서 시시통에 버려요. 그럼 이제 험프리스는 뭐 하냐?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에 베드로 후서 3장의 5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 1장 2절에 보면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물을 먼저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주류 과학계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정신 나간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정신 나간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론을 전개할 때 짝짝 맞아 떨어지는 아주 전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게 한 뭐 몇 광년 정도에 크게 되는 이런 구다, 처음에. 엄청난 양이죠, 물이.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퍼져서 이제 우주의 다른 은하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대략.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나중에 물로 성립됐다는데, 여기 보니까 성립에 사용된 그 원어가 이제 스니스테임이거든요. 뭐 이제 신학 하신 분들은 이제 헬라어를 좀 아실 테니까. 이 스니스테임이란 말이 뭐냐면은 함께 두다, 뭐 같은 곳에 모아두다, 뭐 모으다 이런 뜻인데,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핵 반응 및 화학적 변화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처음에 이제 하느님 물로 만드시고 이 핵 반응과 화학 합성을 겹쳐서 이제 돌도 만들고 뭐 이제 모두 되고 별도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한 거죠. 자, 그게 이제 물 기원 가설이에요. Water Origin Theory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험프리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제 험프리즈 외에도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는 그 우주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딴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과학적인 렌즈로 보지 않고 성경을 보는 세상자나 이런 분들은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제 안 하시겠죠. 근데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의 이제 성경 또 원어에서의 의미, 원어의 어떤 어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또 과학적인 퍼스펙티브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런 가설을 이제 세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창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죠? 이 궁창이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 공간이란 뜻인데 이 험프리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공간은 이 물층 우리가 이제 왜 이 홍수전에 있는 물층 뭐 저기 구름 위에 있는 물층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물은 우주 바깥의 물층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 공간이라는 뜻이 원어가 이제 락키아입니다. 락키아. 그래서 이제 락키아라는 것의 어원이 락거라고 합니다. 이제 락거는 어디 쓰냐 말이냐면 이 보면 출애굽기 39장 3절 이런 데 보면 금을 펼쳐서 펼치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보면 펼치는 게 몇 펼치냐 망치로 이제 금 같은 걸 그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망치로 쳐서 만들잖아요. 그죠? 제단도 그렇고 망치를 쳐서 금을 씌우죠. 그래서 망치로 쳐서 얇게 만들어서 이제 어떤 뭐 제단을 씌우고 뭐 이런데 쓰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던 것은 물과 물로 나뉜 다음에 늘려 펴셨구나. 럭키야 하셔서 늘려 펴셔서 저 우주 끝에 물층을 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런 과학적인 배경을 집어넣지 않은 신학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건데 일단 이제 험프리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이 창조과학을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천문학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까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물 오리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궁창 위의 물이 우주 바깥의 물이라는 것까지 동의를 해요. 몇 가지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원어의 뜻에 대한 해석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저랑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뭐제 의견은 아니고요. 험프리의 이론을 이제 전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 얘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는 뭐냐면 그 근거가 시편의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 자 여러분 그 궁창 위의 물층 여러분이 좀 관심 있으시면 뭐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제 창조과학에서 궁창 위의 물층은 이제 구름 위의 물층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이 첨프리즈나 이런 물리학자들은 그렇지 않게 보는 건데 설사 있었어도 이 시편에서 이 좀 쭉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형입니다. 다윗이 시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시를 쓰면서 현재형으로 썼을 때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 위에 실제로 궁창 위에 물이 그 구름 위에 있었으면 노아 홍수 때 파괴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쓸 때는 없었어야 돼요. 그런 근거로 물론 이제 뭐 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근거로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은 현재형으로 지금 있어야 되니까 구름 위의 물층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이제 근거고요. 재밌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이제 시작되고 초기에 이런 별들 또 그 초기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들은요 거기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 못 하는데 초기에는 수소하고 헬륨 많아봤자 니켈이 있어야 돼요. 네. 리튬 니켈이 아니라 리튬. 수소하고 헬륨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하고 헬륨 넘어가는 이러한 그 원소들은 이제 별들의 핵 합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철 이상의 그러한 더 무거운 이런 원자들은 초신성이 터지면서 그 에너지에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서 생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주에서 저 멀리 한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라면 시간 개념으로 보면 우주의 초기죠. 왜냐하면 100억 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100억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라면 100억 년 전 우주가 138억 년 됐다 그러면 38억 년밖에 안 된 젊은 우주, 젊은 은하잖아요. 그런 데는 물이 없어야 돼요. 아직 물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1번. 그래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1번. 대충 알겠다. 2번. 해주세요. 1번이 설명 더네요. 설명 더. 이걸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 올 걸 그랬나? 그래서 하여튼 저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멀리 있는 것은 초기의 은하를 보는 거다. 그거는 이해하시나요? 그거 이해하시면 1번. 네, 그걸 좀 대답을 해줘야 제가 그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초기 은하다. 요건 이해가 가시죠? 모르겠으면 2번. 네, 2번 한 분 계시고 뭐 하여튼 뭐 대략 아시는 걸로 이제 넘어가요. 2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그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빛이 시작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100억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은하에서 빛이 출발한 다음에 1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보는 그 은하의 모습은 빛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모습이니까 100억 년 전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억 년 전이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라는 어떠한 프레임워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 이제 맞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야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뭐 100억 년 떨어졌다 그러면 100억 년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은하처럼 몇십억 년 된 나이 먹은 늙은 은하가 아니라 젊은 은하예요. 그러면 젊은 은하, 또 우주가 생성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은하에는 아직 그 별들이 젊은 별들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우주에 있는 그 은하는 젊은 별들로 구성된 은하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별들이면 주로 수소 헬륨으로 돼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려면 이제 그 별들이 이제 젊은 별이 아닌 늙은 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수십억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이제 모르셔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와, 보세요. 이제 이건 2021년 논문인데, 적색 편의가 6.9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막 우주 거의 초창기, 우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8억 살밖에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곳에 있는 은하인데, H2O가 이제 관측이 됐고요. 이건 2023년, 뭐 논문 되게 많아요. 2023년 논문인데, 이거는 요거보단 조금 늙었네요. 110억 광년 떨어진, 이 중력 렌즈까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110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또 은하인데, H2O 방출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여기 물이 있냐 없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과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까 험프리즈의 해석을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험프리즈 해석이 가지고 뭐였죠? 돌아볼까요? 바깥쪽에 물층.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볼까요? 요 가운데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물층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해석인데, 이게 대충 그걸 좀 지지해주는 그런 관측 결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창조과학계의 이제 이런 천문과학, 천문우주론 사역자들은 요 모델을 대충 받아들여요. 여기까지는. 요 다음부터 이제 자기 우주론을 다르게 해서 이제 중구난방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제 생각으로 제일 나은 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고, 여기까지는 대체로 다 이제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아까 설명한 걸 제가 또 넣었나? 네, 또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왼쪽 밑에가 이제 3차원 우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세 개의 차원, X, Y, Z 차원에서 보는 우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직 별들과 은하들이 생기기 전에 지구하고 바깥쪽에 물층만 있는 우주죠. 요것을 아까 풍선 모델에 적용하면, 풍선 모델은 왼쪽 위에 있는 풍선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는 이 3차원이 4차원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맨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무슨 접시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시처럼 이제 돼 있는 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가 Y축이고,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호리젠털한 거는 이제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그냥 머를링을 하고, 그랬을 때 여기 다시 이제 왼쪽 밑에 보면 바깥쪽에 물층이 이제 우주를 감싼 바깥층이잖아요. 요게 굴렁쇠처럼 돼 있어요. 4차원 우주 모델에서는, 그 풍선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빨갛게 제가 해냈잖아요. 막의 테두리. 이제 이 접시처럼 된 거에 막이 우주 전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테두리가 물층이에요. 그러니까 요 3차원의 이 우주 요게 막과 테두리로 이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예요. 4차원으로 바꾸면. 네. 지금 이렇게 눈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그냥 이게 3차원, 4차원을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바닥에 원형막. 자, 이제 저기 마이크 켜지 마시고 그냥 따라해서, 혼자 따라하세요. 자, 시작. 우주 전체가 바닥에 원형막. 그 다음에 막의 테두리가 물층.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이제 해두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모형이 다른 거니까 왼쪽의 모형은 왼쪽에 이제 이 손을 제거한 그냥 동그란 그냥 이제 이 동그란 구의 풍선은 현대 우주론이 가정하고 있는 우주 원리를 관측 결과에 적용됐을 때 그것을 풍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노란 풍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풍선인데 험프리즈와 또 어떤 우리의 그 은하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 철학적인 사고도 있고 또 일부의 관측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을 하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다른 은하들이 옹기종기 양파 껍질처럼 모여 있다.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하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에서 손가락으로 이 풍선을 쑥 누르듯이 공간이 거시적으로 휘겠죠. 우주 전체 공간이 같이 휘는 거예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오른쪽 위에 있는 접시예요. 설명이 됐죠? 이 정도면 좀 설명이 됐다고 제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모르셨으면 그냥 지금부터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나중에 녹음된 걸 또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약속을 드린 대로 이퀘이션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미쳤죠? 이런 거예요. 논문이 100페이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이런 걸 다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런 걸 다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으로만 제가 떠먹여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했죠?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운 그 하나님이 은하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의 형태,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의 형태입니다. 락기아 공간입니다. 공간이 있고 락거라는 그 어원에서 볼 때 금속의 재단에 금을 망치로 두드려 얇게 펴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토대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 가운데를 나누라 했을 때 나눈 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큰 물층과 그다음에 바깥에 얇은 물층으로 우주를 감싼 물층으로 나눈 그 모델이 이제 험프리즈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가운데를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고민한 게 아니라 이 험프리즈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씁니다. 트램폴린 아시죠? 트램폴린. 퐁퐁 뛰는 거. 트램폴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거운 굴렁쇠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트램폴린의 막이 밑으로 이렇게 쳐지겠죠? 그죠? 네. 가만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같네. 가운데 있는 막은 빳빳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막을 둘러싸서 굴렁쇠가 있는데 그 굴렁쇠가 아까 본 홈프리 모델에서의 궁창 위에 물층이죠. 그리고 모든 우주의 그 공간이 이 빳빳한 가운데 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되죠? 말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빙글빙글 돈다. 나는 끄덕끄덕 안 할래. 괜찮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다가 자, 그것을 이제 이 트램폴린의 가운데를 꽝 잘라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 커브가 있잖아요. 노란 커브가 이제 또 트램폴린의 단면의 반쪽이에요. 반쪽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왼쪽 반쪽, 오른쪽 반쪽이 대칭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반쪽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트램폴린의 가운데에 지구가 있다고 하면 트램폴린의 가운데에 지구가 있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구가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빨갛게. 빨간 거 보이시죠? 네, 지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우주의 공간이 이 노란 선으로 딱 호리젠탈리 짜 있습니다. 평행하게 있습니다. 평평하게. 그리고 바깥쪽에 요 테두리가 요거예요. 하늘 위의 물.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쭉 올라가는 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나오는 어떤 해거든요. 여러분 왜 저 수학 시간에 옛날에 봐오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 나오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버리면 돼요. Don't worry. 무시. ignore them. 오케이? 그러면 뭐냐? 지구가 있고 하늘 위에 뭐 요거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Y축, 예, 볼디클이 Y축이 중력 장애. 아까 말씀드린 gravitation, 그러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 아시겠죠? 중력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X축이, 요 X축, 이제 화살표 보이시죠? X축이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가 가운데. 그러니까 뭐, 우리 지구가 뭐 정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해야 되니까,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지구를 가운데 놓습니다. 그랬을 때, 멀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어요. 멀리 가서 우주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물층. 거기가 요 점점점점 한 데가 물층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말되죠? 그러다가 은하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다시 은하 창조. 전과 후를 보세요. 창조, 창조전, 창조, 창조전. 은하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며칠째 이 창조가 일어났죠? 1장 14절인데요. 손가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손가락으로. 네, 4일째입니다. 4일째. 그래서 험프리즈의 또 이제 그 자기장 이론인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이 또 그 원어에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 이론에서 이 은하들도 이제 지구와 마찬가지로 물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물이 이제 있다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락키아 하신 다음에 그 지구를 둘러싼 물들이 또 이제 같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은하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트램폴린 모델에서 요 트램폴린의 이제 가운데 막이 빳빳해요. 왜냐하면 이 굴렁쇠, 다시 말하면 하늘 위의 물층의 질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잠깐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제 이런 데서는 뭐가 쑥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쑥 들어가는 그 바닥이 평평해요. 왜냐하면 아직 별들이 창조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이 물층이 그 굴렁쇠가 쾅 하고 눌렀기 때문에 그 물층의 질량으로 인해서 공간에 굴곡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빳빳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은하들이 갑자기 창조돼요. 갑자기. 네, 수십억 년 거쳐 창조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이 굴렁쇠에서 요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수천 개의 구슬을 굴려 넣어요. 그러면 수천 개의 구슬이 요 빳빳한 데 들어가면 요 빳빳했던 이 트램폴린의 막이 좀 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할지 한번 써주세요. 어떻게 변할 것이다. 네, 늘어난다고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밑으로 쳐지겠죠, 그죠? 네, 밑으로 쳐질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밑에 노란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쳐져요. 근데 어디가 제일 많이 쳐져요? 가운데, 그죠? 구슬을 여기 던져놨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게, 수평. 수평으로 점점점점 한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역이 돼요. 왜냐면 아까 이제 세럴라이트 같은 데서 저 위에 있으면 중력이 약하니까 조금 빨리 흐르고 지구 표면으로 오면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른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더 이제 익스트림하게 되면 그 중력장의 어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멈추게 되는 수학적인 결론이 나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자 보세요 다시 처음에 상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또 모든 우주에 시간이 흐르다가 은하 별달 딱 창조하셨네. 그 질량으로 인해서 아인슈타인 띠어리에 하면 중력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공의 굴곡으로, 그죠? 시공이 휘어지게 돼요. 근데 왜 시공이라고 그래요? 공간이 휘어지면 시간도 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자, 여기서는 근데 가만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위의 물에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멈췄어요. 잘 생각해봐요. 시간이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비디오 보시다가 딱 퍼즈를 누르면 멈추죠. 그러면 창조 4일째 은하들이 창조되었어요. 그럼 시간이 잘 흐르고 있다가 지구를 중심으로 갑자기 시간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안 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자핵을 전자가 돌다가도 딱 멈춰요, 그 자리에. 왜요? 시간이 멈췄으니까. 빛이 가다가 멈춰요. 시간이 멈췄으니까. 칠흑 같은 우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우주. 그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일째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우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게 시간이 멈추냐에 대해서 이분이 또 논문을 썼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타임리스니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수학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했다니까요. 미쳤죠. 네.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흐르는 우주가 된 거예요. 야, 희한하네. 희한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낫다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7번인가가 펼치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펼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험프리즈를 비롯해서 이제 우주론 하시는 분들이 봐라, 성경에 expanding universe가 벌써 성경에 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20여 년 전에 그 호주에 이제 존 하트넬이라는 또 이제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우주론 굉장히 또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어봐. 구약 당시에 이거 구약 때 쓴 건데 구약 당시에 고무가 어딨어? 그리고 그때는 이 펼치다라는 게 이제 텐트에 쓴 의미는 말려 있거나 접힌 구겨진 텐트를 편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낫다가 한 200여 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모든 그 낫다의 용예를 보면 말려 있거나 접힌 아니면 구겨진 텐트를 편다라는 뜻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주를 편다라는 게 고무 늘리듯이 쭉 이게 고무풍선 늘리듯이 늘리는 게 아니라 빳빳해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과학계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얘네들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무조건 성경이에요. 무조건 성경. 무조건 6천년. 무조건 유기창조. 그러니까,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수십 년 동안 하지. 그죠? 아니,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 이름을 숨기고 하거나. 이제, 김진호가 제 본명이 아니거든요. 또 얼굴도 안 보여주면서 하고. 왜냐면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우주론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하는 거라고 그래도. 왜냐면 이런 전하는 거를 만일 제 동료 과학자들이 본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제 멀쩡한 애줄 알았으니 정신 나갔네.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당당하게 하지 이런 분인데 그 당당하게 하지 한 분은 이름이 알려져도 문제가 될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이 이렇게 이제 17번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구가 지금 밑에 내려가 있죠. 우주의 이런 모든 은하들의 질량으로 인해서. 근데 이 선을 하나님이 빳빳하게 펴시는 거예요. 낫다 하신 거예요. 낫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구슬들로 인해서 이 천이 늘어져 있다가 천을 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천이 다시 빳빳하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걸 한번 애니메이션을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주위에서 보실 게 요 이벤트 호라이즌하고 지구의 위치입니다. 지구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것은 뭐냐면 블랙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빛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센 그 경계 영역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정확한 적은 아니지만 대략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화이트홀 이론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역하고 시간이 흐르는 영역의 그 경계면 있죠. 그게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에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영어로 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그래서 그 위치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낫다 하셨습니다. 자, 낫다. 여러분 늘립니다. 우주공항이 당겨집니다. 그럼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다시 처음부터. 자, 우주 공간이 당겨지면 위로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맨 가장자리에 우주 저 멀리 있는 물층부터 올라갑니다. 그럼 물층에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멀리 있는 은하에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다는 건 은하로부터 나오는 빛이 지구를 향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올라오는 속도, 이벤 호라이즌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죠. 이게 빛의 속도라고 가정하면 지구가 이 시간이 흐르진 않는 영역 밖으로 나왔을 때쯤에 모든 빛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한 거의 100여 번 했을 겁니다. 할 때마다 놀라워요. 할 때마다 놀라워요. 강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합니다. 이 강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놓치신 분은. 자, 놓친 분을 위해서 낫다 하시면 하나님이 당겨볼까? 낫다 하셨어요. 당겨볼까? 우주이 당겨지면 올라간다. 어떤 순서로? 바깥에서부터. 이벤 호라이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벤 호라이즌의 왼쪽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은 어떤 그 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같은 거. 아까 그 4차원의 구가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흐르지 않는 구인데 하나님이 낫다 하시면서 구가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뜬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그 구의 표면을 따라서 지구를 향해 옵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시간이 흐르는 영역으로 나왔을 때는 모든 은하의 빛들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그럼 이건 뭐예요? 우주 전체의 시공의 굴곡과 시간의 상대성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같이 지구에서의 타임하고 저 멀리 있는 우주에서의 타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해석이 됐느냐?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광명체들이 4일째 하나님께서 궁창에 만드셨는데 그 궁창에 있는 10억,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의 빛이 우리한테 그날 와야 돼요. 그날. 네? 억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백년도 아니고 24시간 만에 와야 돼요. 이거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구에서는 눈 깜짝하는 동안 시간이 안 흐를 동안 별들이 열심히 왔어요. 이게 뭐 100억 년이건 10억 년이건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큰 우주는 확실하니까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많이 걸렸지만 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성경에 무엇속을 믿는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지구는 6천 년인데 당신 지금 뭐 100억 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도 계셔요. 지금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에 제약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6일 창조냐 100년 창조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중요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중요해. 왜냐? 성경은 지구의 프레임에서 써져 있어요. 모든 시간의 축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 6일이어야 되고요. 지구에서 볼 때 6천 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 저 바깥에 있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구 바깥에 빨리 있는 은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몇 년이 흘렸는지는 그냥 물음표예요. We don't know.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억 년, 100억 광년이 떨어져 있건 130억 광년이 떨어져 있건 그 은하들에서 오는 빛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이론을 적용을 하면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본 것처럼 광명체들이 궁창에서 만드신 그날 그 별빛이 우리한테 와 있게 하는 것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뭐 그래도 한 70% 따라왔다 하면 5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70% 따라오신 분이 오케이. 네. 4분, 5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70%를 못 따라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진짜요. 또 이거 녹음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녹음을 또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우주론을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에 김진호 박사의 창조론 강의. 그래서 김진호 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김진호가 흔한 이름이니까
김진호 박사의 창조론을 치시면 거기에 제 아바타가 보이거든요. 왼쪽에. 요 아바타가 보이면 이게 접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사 출신 과학자의 강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한 나사에서 한 10여 년, 또 이제 대학 교수 한 20년 이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런 플레이리스트들이 이제 수십 개 있고, 뭐 실제로는 비디오가 1000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 거는 제가 다 이제 숨겨놨고요. 대체로 이제 최근 것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오늘 강의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설명들이 이제 어디 보면 있나? 찾아보시면 우주론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 강의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한 거고, 그거 조금 더 자세한 강의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뭐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음소거를 뭐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뭐 질문을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